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3일 정오를 막 넘었습니다. 이틀 전에 방영된 KBS 추적 60분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괴기 영화였습니다. 좀비 영화였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행태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면은 인격에 큰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들 중에서 약 34, 5%, 그러니까 인구수로는 한 1,5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500만 명 이상이 일종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추적 60분 프로는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망상자들과 싸울 때는 꼭 이 추적 60분을 무기로 또는 교재로 사용하십시오. 이걸 보여주고 또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들과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KBS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려진 오늘날의 대한민국 탄핵 사태를 맞은 한국의 분열상은 이게 하나의 괴기 영화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괴기 영화 중에서도 좀비 영화와 매우 비슷합니다. 좀비는 영혼이 없거나 영혼이 악령에 접수된 상태의 인간을 말합니다. 이들은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괴성을 지르고 괴기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고 폭력을 행사하고 합니다. 이 1,500만 명 이상의 좀비화된 국민들을 만든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게 보조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수를 앞세우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이 두 사람을 제명하지 못하면 보수가 한국 역사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란 증거를 제가 하나 떼겠습니다. 주간조선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은 추적 60분에서 그려진 그 상황이 좀 더 세밀하게 드러납니다. 주간조선 기사는 문형배 집 앞 시위에 역풍 불까 난감한 여당이라고 제목을 점잖게 붙였는데 그것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장면을 아주 미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단지 앞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이곳에
시위대가 집결하면서다. 때마침 귀가하던 30대 초반 남성인 한 아파트 주민이 이들 앞을 지나갔다. 이 남성은 시위대가 막아선 인도를 지나가기 위해 손으로 피켓을 치우다가 시위대와 부딪혔다. 남성은 분노를 참다 못해 혼잣말로 욕설을 했고, 이를 들은 시위대들은 그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으로 번졌다. 시위대가 남성을 향해 부모도 없나 공산당 민노총 같은 X라고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자 남성은 뒤로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뒤이어 경찰이 도착해 남성을 달래며 상황을 정리했지만 남성의 등 뒤로 시위대의 욕설은 멈추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2월 17일부터 매일 문고란 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이 단지 앞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문고란 대행이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주장을 펴며 그의 집 앞에서 모이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후문 인도를 점거, 확성기와 나팔을 사용하여 야동판사 문형배는 사퇴하라, 문형배를 체포하라 고 외치는 중이다. 이들은 편파 탄핵 중단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음란판사 문형배 등이 적힌 피켓과 태극기도 연신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촉구한다. 이들의 시위 탓에 아파트 주변 상가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굉음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 도로를 가운데에 두고 양옆으로 자리한 시위대는 축구 경기장에서 사용할 법한 소음기와 나팔을 부르대고 있어 소음 정도가 심각했다. 집회 장소로 지정이 되지 않은 맞은편 대형 병원 앞에서도 시위대는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주민은 지속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다. 2월 18일 오후 6시경 퇴근 시간이 맞물리면서 행인들과 시위대의 동선이 겹치자 언쟁이 발생했다. 한 주민이 시위대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친 뒤 지나가자 시위대 일부가 저놈 잡아라며 쫓아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뒤이어 또 다른 주민이 시위대 접근해 항의하자 시위대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당신들 잠자리가 문제냐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행인들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 주민이 눈살을 찌푸린 채 시위대 옆을 지나가자 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얼굴 펴라 뭐가 불만이냐 이리 와봐라고 소리쳤고 XXX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제는 표정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겠네요. 이건 전체주의입니다. 독재와 전체주의는 달라요. 독재는 공적 생활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주의자는 어떤 인간의 표정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감정까지도 통제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집권 세력이 되면 대한민국은 나치나 북한 공산당이 된다는 거죠. 공산당식 세상이 된다는 거죠. 아이 손을 잡고 귀를 막은 채 지나가는 한 여성을 향해서도 귀를 왜 막느냐고 음성을 높였다. 여러분, 이게 윤석열이 만든 광란의 한국 사회입니다. 윤석열은 반사회적 인물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문고난대행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때부터는 또 코미디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문형배는 이곳에 안 산다고 말하고 있다. 한 주민이 시위대에게 다가와 문형배는 한 달 전에 이사 갔다고 말했으나 시위대는 알았으니 가던 길이나 가라며 무시한 채 시위를 지속했다. 또 다른 아파트 주민은 정치와 진영을 떠나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이 집회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등을 돌릴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한 행인은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위대 측에 항의하러 나온 한 60대 여성은 아파트 관리동에 물었더니 문형배 판사는 우리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고 했다며 직접 주민 명단 엑셀로 조회를 했는데 문형배라는 이름은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역시 문고난 대행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시위대 측은 문형배가 이사 갔다는 말은 다 가짜뉴스라면서
이사를 간 것이 맞으면 경찰들이 이곳을 왜 지키겠나? 다 우리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12대 책이 주장한 문권한 대행의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도 문권한 대행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문권한 대행 관련 시위를 주도한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줄여서 부방대 측은 문형배를 압박하는 이번 집회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부방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설립한 단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관련 각종 집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3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부방대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시위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현재도 그 효과를 느끼고 있다면서 주변 주민들과 가족들까지 공격을 받으니 스스로도 압박을 느낄 것이고 실제로 문형배를 태운 현재 관용 차량이 입구를 통과하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자랑입니까? 당과 공식적인 관련이 없긴 하지만 여권 지지자들로 분류되는 이들의 시위 방식에 국민의힘에서는 당혹스러움이 묻어나오고 있다고 주간조선은 보도를 합니다. 이번 시위에 관련한 입장을 묻자 국민의힘 대변인단 측은 집 앞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하게 되면 문권한 대행 이외에도 인근 지역 전체가 피해를 본다면서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도 문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안에 여당 의원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고 78명의 의원들이 모여 소추안 발의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주간조선이 인터뷰한 정치 전문가들은 참여자들의 목적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시위 목적이 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주간조선 기사에 비춰진 이런 사람들, 즉 부정선거 망상자들의 행태는 이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민주시민으로서 해서 안 될 일이고 보수를 자처하는 모양인데 절대 이건 또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양입니다. 교양. 무례하지 않고 무법하지 않고 무도하지 않는 사람인데 윤석열이 부를 이미 지난해 총선으로 다 정리가 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윤석열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있고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선동하면서 일으킨 이 윤석열의 난입니다. 이 윤석열의 난이 대한민국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또 재판을 통해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단죄하는 길밖에 없고 이 윤석열을 따라다니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돈벌이하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든지 고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민족사의 가장 어리석고 나쁜 인간으로 아마 돌에 깊게 새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2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어제 KBS가 밤 10시부터 방영한 추적 60분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괴기 드라마 같았습니다. 국영방송이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부정선거 음모론의 괴수로 고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참 웃기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한국 보수의 형식적 대표 인물 2명이 모두 저질 음모론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법치를 부정하고 무엇보다 공정선거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으로 그려졌습니다. 멀쩡한 얼굴을 한 교수, 예비역 장성, 젊은이들, 노인들이 Stop the Steal, 즉 우리나라는 부정선거국입니다 란 구호판과 함께 등장해가지고 괴성을 지르면서 기괴한 행동과 주장을 하는데 꼭 좀비 영화의 군중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선관위 직원들의 애처로운 모습으로 참 대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보여주어도 다 까라고 달려드는 광신도들 앞에서 속수무책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KBS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개표기 시행까지 하여 부정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추적 60분은 부정선거론자들을 반박하는 하나의 교과서로서 학교에서 상영할 만합니다. 권영세 국힘당 비대위원장의 기회주의적 발언은 김건식 국힘당 당협위원장의 말에 의해서 더욱 비겁하게 보였습니다. 김건식 국민의힘 송파구 병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빠지면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부정선거로 조작됐기 때문에 이건 내 의원직을 도둑맞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반성합니까? 참 듣고 있으니까 기가 찹니다. 참 편리합니다. 이 선거에서 진 사람들이 공정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은 전례가 있죠. 바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진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고 그런데도 미국에서 속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의 행태를 보려면은 윤석열과 트럼프를 보면은 대충 짐작이 될 겁니다. 추적 60분을 보면서 국영방송이 할 수 있는 정말 애국적인 프로를 만들었구나. 정말 방송이 해야 할 일을 했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 프로가 부정선거론자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자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핵심 분자들은. 그러나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는 데는 상당히 좋은 국민교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등장한 이 윤석열, 황교안, 권영세는 형식상 한국 보수의 지도층에 속합니다. KBS는 이들을 배출한 한국 보수,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 지식층의 무능력, 무모함, 무책임, 무지성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를 보고 나면은 음모론자들 중 지도급 인사들을 형사처벌해야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실감이 절로 듭니다. 1,5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속여 유권자의 약 30%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은 그를 키워준 조국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그의 사전대로 처단받아야 마땅합니다. 어제 추적 60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국민 담화 탄핵심판 변론 기일 등에서
비상계엄 주요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자 부정선거론도 몸집을 키워갔다. 지난 1월 25일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한 대규모 기도회에서 부정선거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라고 목소리 높이기도 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선거 조작은 가능한 것일까? 추적 60분이 부정선거론의 탄생과 확산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선관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실제 선거 투개표 과정을 시연, 선거를 둘러싼 의혹들을 확인해 보았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의 말대로 빳빳해 보이는 소위 신권 투표지는 중간에 투입된 가짜 투표지인가? 의혹이 제기된 각종 투표지는 정말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것인가? 투표지 분류기 해킹은 가능한 것인가? 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 증거인 대수의 법칙의 타당성까지 하나하나 짚어봤다. 이게 추적 60분 안내한 내용입니다. 실제 보시면은 아마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특히 이 대수의 법칙, 부정선거 음모론의 출발점이 왜 사전투표의 득표율과 당일 본투표의 득표율이 왜 다르냐? 왜 이렇게 다르냐?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이기고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그런 통계가 많은데, 그런 집계가 많은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다 라고 갖다 대는 데 대해서 KBS 추적 60분은 아주 쉽게 설명도 쉽게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집단을 잘못 잡은 거죠. 모집단이 다릅니다.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고 민주당 성향이고, 본투표하는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고 원래 국힘당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다릅니다. 모집단이 다른 걸 싹 무시해버리고 사전투표 한 사람과 본투표 한 사람들이 같은 성향이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윤석열, 황교안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출세해가지고, 그것도 군대 안 가고 출세해가지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된 사람이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만 알아도 속지 않을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아가지고 또는 속는 척하면서 대한민국에 불을 지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을 처단할 수 없는 나라라면은 그냥 불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으로, 대한민국의 양식으로 황교안, 윤석열 류의 부정선거 음모론 메신저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1일 정오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제10차 변론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오는 25일 최후 진술을 끝으로 심리 자체는 끝나고 그 한 2주 뒤, 즉 3월 10일 전으로 해가지고 탄핵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인용은 파면을 의미합니다.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정표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제도 한덕수 그리고 조지호, 홍장원 세 사람의 정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뭐 뒤집게 한다는 희망적 관측이 있었으나 뒤집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 치명적 증언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상무시하고 친윤 유튜브는 어제 뭐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극단적 유튜브가 만드는 세상은 실제 세상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근데 언제 진실에 마주하게 되느냐 하면은 투표장에서 그렇게 됩니다. 투표장에서. 그리고 재판의 경우에는 선고 법정에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 유튜브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진실과 대면할 때 아마 전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그 진실을 또 거부하고 계속 뭐 윤석열 지키기 운동을 벌리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 그게 뭐 가정생활도 될 수 있고 직장생활도 될 수 있고 사회에서의 생활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폐가 망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이제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예 거기서 하야를 결단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을 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는 틀린 게 없다고 인정한 셈이 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 열람한 뒤 서명했느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가지고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걸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앞서 두 차례 변론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날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조 청장을 굳이 증인으로 부른 측이 윤석열 대통령 측입니다. 김형주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조청정과의 통화에서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발언의 의미를 조청장에게 물었습니다.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계엄 다음날 조청장과의 통화에 관해서 조청장이 대통령의 말을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나? 이런 말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가 있는데 조청장은 어제 뼈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면직 신청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인으로 나와서 그날 5분 정도 이어진 국무회의는 그게 국무회의로서 형식적, 절차적, 그러니까 절차적, 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간단히 줄이면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자의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되는 것이고, 어제는 다투지 않았지만은 과연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계엄 사유가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재판관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국민들이 세계가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헌법 77조는 계엄 선포의 사유를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소요 등이 일어나가지고 군대가 동원되지 않으면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없었죠. 그런데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심의는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하려고 국회에 모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고, 또 그 중에 아주 요인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등등 16명을 특정을 해가지고 이건 국방장관이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불러준 걸로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체포하라 한 거, 요것만 다 모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선관위를 습격하도록 한 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지시했다고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결론은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과 국민의힘과 자기 지지하는 보수층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것이냐 하는 이성적 판단을 하면은 그것은 자진 하야를 선언함으로써 역사에 남길 이름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